다시 돌아온 한국의 속삭이는 밤 이야기. 호스트 박슬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잠시 머무는 손님들의 수많은 이야기와 비밀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곳, 바로 호텔이라는 익숙하고도 낯선 공간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밤의 주제는 방해하지 마시오. 문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문이 닫힌 객실 안에서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열어볼 편지는 호텔에서 수십 년간 하우스키퍼로 일해오신 박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녀에게 호텔 객실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그녀의 자부심이자 완벽하게 정돈되어야 할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객실만은 그녀의 완벽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결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박 여사는 호텔의 베테랑 하우스키퍼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녀에게 청소는 노동이 아니라 예술 행위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을 거친 객실은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했다. 침대 시트의 각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욕실의 수전은 거울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결벽증 여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녀는 그 별명을 훈장처럼 여겼다. 그녀가 일하는 호텔은 도심에 위치한 약간 낡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의 인연을 남기고 떠나가는 곳. 박 여사는 그들이 머물렀던 흔적을 지우고 다음 손님을 위해 완벽한 공간을 준비하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사복입 4호 객실이었다. 4굼4호 객실은 이상한 방이었다. 딱히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문제가 많은 방이었다. 손님들의 불평이 잦았고 시설 고장도 유독 잦았다. 다른 하우스키퍼들은 모두 그 방을 청소하기를 꺼려했다. 결국 그 방을 담당하는 것은 언제나 가장 경력이 많고 꼼꼼한 박 여사의 몫이 되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4빌림4호에 묵었던 손님이 체크아웃을 했고 그녀는 청소를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평소처럼 어지럽혀져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욕실을 청소하고 진공 청소기를 돌렸다. 몇 시간 뒤 그녀의 손에서 3굼4호는 다시 한번 완벽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다. 몇 시간 뒤 지배인이 그녀를 불렀다. 4굼4호에 갑자기 중요한 VIP 손님이 묵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방의 상태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만만하게 4굼4호로 향했다. 그녀가 직접 마무리한 방이었다. 어떤 문제도 없을 터였다. 그녀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그녀가 칼날처럼 세워두었던 침대 시트의 한쪽 구석이 구겨져 있었다. 누군가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았다. 일어난 듯한 흔적이었다. 욕실 바닥에 두었던 발매트는 젖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은 소파 위로 옮겨져 있었다. 그것은 난장판은 아니었지만 명백히 누군가 그녀가 나간 뒤에 방을 사용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첫 생각은
다른 직원이 실수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호텔의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불쾌감을 느끼며 다시 방을 완벽한 상태로 정돈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녀는 지배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것은 욕실에서 발견되었다. 그녀가 완벽하게 물기를 제거했던 샤워부스 앞바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기가 흥건했다. 그리고 그 물기 위에는 맨발의 발자국 몇 개가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샤워부스에서 시작되어 욕실 중앙에서 뚝 끊겨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사람이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욕실 밖으로 이어진 발자국은 없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는 샤워기를 확인했다. 물기는 없었다. 천장에서 물이 샐만한 곳도 없었다. 이 발자국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바닥을 다시 닦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젖은 발자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 현상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녀가 사복입 사후를 청소하고 나면 몇 시간 뒤 어김없이 방은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욕실 바닥에는 언제나 주인을 알 수 없는 젖은 발자국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것은 그녀의 완벽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자 그녀의 이성을 뒤흔드는 조용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점차 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마침내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깁 사후의 청소를 마친 뒤 방을 나오기 직전에 자신의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문틈의 안쪽에 가로로 걸쳐 놓았다. 밖에서 문을 열지 않고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녀만의 작은 덫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문을 잠그고 나왔다. 1시간 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400의 사후로 돌아왔다. 문은 그녀가 잠갔던 그대로 완벽하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문 안쪽 바닥에 그녀가 설치해 두었던 머리카락이 끊어진 채 떨어져 있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번에는 욕실뿐만이 아니었다. 젖은 발자국은 욕실에서 시작되어 거실을 가로질러 방의 커다란 창문 바로 앞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창밖을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허공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발자국을 만견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체크아웃하지 않는 손님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박 여사는 한반 사후에 보이지 않는 손님과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흔적을 묵묵히 지워나갔다. 그녀가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그들만의 조용한 대화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까지고 이 숨바꼭질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외로운 손님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호텔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지금은 은퇴하고 가끔 로비에서 소일거리를 돕는 늙은 벨보이를 찾아갔다. 그는 이 호텔의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녀는 그에게 사귑 사회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노인의 얼굴에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수십 년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약 10년 전 사귑 사회는 오랫동안 장기 투숙했던 한 중년의 사업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가족도 없이 일 때문에 평생을 호텔에서 살아온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조용했고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박 여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켄하우의 유령은 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서도 자신의 외로운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한 남자의 슬픈 영혼이었던 것이다. 그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내려다본다. 그가 남기는 흔적들은 위협이 아니라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연민이 차올랐다. 그녀는 이제 그를 쫓아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위로해 주어야 할 손님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방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고 외로웠던 여정에 마지막 안식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귑 사호를 청소하기 위해 결연한 표정으로 방으로 향했다.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을 다해 방을 청소했다. 그녀는 모든 가구의 먼지를 닦고 욕실을 윤이 나게 만들고 침대 시트를 빳빳하게 폈다. 모든 청소가 끝난 뒤 그녀는 방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방의 중앙에 서서 텅 빈 공간을 향해 마치 그곳에 정말로 손님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걸기 시작했다. 손님, 이제 객실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은 존중과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실 겁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깨끗한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다. 그녀가 그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서비스였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를 짓누르던 슬픔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차가웠던 공간에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문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누군가 그녀에게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방 안에는 완벽한 평화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로 사브림 사회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방은 언제나 그녀가 청소했던 그대로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은 마침내 수십 년 만에 체크아웃을 하고 자신의 긴 여정을 떠난 것이다. 박 여사는 지금도 가끔 사빔하우의 창밖을 보며 그 외로웠던 손님의 명복을 빌어준다고 한다. 박 여사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깊은 공포는 때로는 가장 깊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강력한 테마 의식보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친절이 길 잃은 영혼에게 더 큰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래된 호텔에 야간 근무를 서던 대학생 진우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객실에서 걸려오기 시작한 의문의 전화. 과연 그 수화기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래된 호텔에 야간 근무를 서던 대학생 진우 씨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객실에서 걸려오기 시작한 의문의 전화. 과연 그 수화기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김진우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비싼 등록금을 벌기 위해 도심의 낡은 크라운 호텔에서 야간 데스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일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마지막 손님들의 체크인을 돕고 하루의 정산을 마친 뒤 동이 틀 때까지 텅 빈 로비를 지키는 것. 그의 유일한 친구는 스마트폰과 졸음뿐이었다. 크라운 호텔은 한때는 화려했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빛이 바랜 과거의 유물과도 같은 곳이었다. 호텔의 시스템은 기묘하게 신구의 것이 뒤섞여 있었다. 손님 예약은 최신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했지만 로비 안쪽의 작은 사무실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교황이 스위치보드가 여전히 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능은 멈췄지만 몇몇 내부 회선은 여전히 그 교환기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같이 지루하고 평화로웠다. 진우는 꾸벅꾸벅 졸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텅 빈 로비에 정적을 깨고 그의 등 뒤 사무실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소리는 낡은 교황에서 나고 있었다. 그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교황의 램프 하나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10얀비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호텔에는 13층이 없었다. 그리고 B는 창고로만 사용되는 지하층을 의미했다. 그는 선배 근무자에게 얼핏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지하 13호실은 수십 년 전 끔찍한 화재 사건 이후로 완전히 봉인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낡은 배선에 문제가 생겨 오작동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벨소리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벨은 집요하게 그리고 점점 더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마지못해 낡은 수화기를 들고 해당 회선에 플러그를 꽂았다. 네, 크라운 호텔 프런트 데스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채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치익하는 아무도 없는 회선이 열렸을 때 나는 특유의 잡음만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역시 기계의 고장이라고 생각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다. 그는 여보세요 라고 한 번 더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성가시다는 듯이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기묘한 전화는 매일 밤 거의 비슷한 시간에 걸려오기 시작했다. 언제나 실람비호실에서 그리고 언제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깊은 침묵과 잡음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그것은 점차 그의 지루한 야간 근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플러그를 꽂았다가
잠시 뒤 뽑아버리곤 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날 밤 전화기 너머의 소리가 조금 달랐다. 여전히 잡음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아주 희미해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사람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수화기의 귀를 바싹 가져다 댔다. 하지만 소리는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다음 날 호텔의 총지배인이자 고집센 늙은이인 황 부장을 찾아갔다. 그는 지하 실산비호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황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일이나 똑바로 해.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방은 수십 년 전에 폐쇄됐어. 아마 낡은 전화선 몇 가닥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거겠지. 괜히 겁먹지 말고. 앞으로 그 전화는 받지도 마. 그리고 절대로 그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알았나? 그의 경고는 너무나도 단호해서 오히려 진우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는 황 부장의 말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다. 13비호실은 원래 객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호텔의 초창기 모든 전화를 수동으로 연결해주던 전화 교환실이었으며 단 한 명의 교환원이 밤새도록 그곳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화재 사건 이후 그곳은 벽돌로 입구가 막혀 완전히 폐쇄되었다고 했다. 그날 밤 어김없이 13비호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 진우는 수화기를 들고 아무 말 없이 귀를 기울였다. 속삭이는 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다. 그것은 늙은 여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다.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희미하고 슬픔에 잠겨있던 목소리가 갑자기 바로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로 변했다. 제누야. 그 목소리는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수화기를 놓을 수도 뗄 수도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존재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끊지 마, 진우야. 나랑 얘기 좀 해. 나는 네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진우야.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김진우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 정체 모를 존재의 희미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를 지목하여 말을 거는 지적인 존재의 목소리였다. 그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려 했지만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무서워하지 마. 진우야. 난 그냥 대화 상대가 필요할 뿐이야. 목소리는 다시 외롭고 슬픔에 잠긴 톤으로 돌아왔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에 그 날카로움이 뱀처럼 숨어 있었다. 진우는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그는 플러그를 뽑아버리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목소리는 이제 그의 비밀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었던 그의 가장 깊은 불안감과 어두운 생각들을. 너는 미래가 두렵구나. 졸업을 해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 부모님을 실망시키게 될까봐. 그렇지. 목소리는 그의 영혼을 발가벗기는 것처럼 그의 약점을 하나씩 파고들었다. 진우는 정신적인 폭행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마침내 모든 힘을 다해 수화기를 내려놓고 교황이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하지만 기이한 현상은 끝나지 않았다. 플러그가 뽑힌 수화기 안에서 여전히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날 혼자 두지 마. 진우야. 제발. 그는 비명을 지르며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로비 구석에서 웅크린 채 떨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호기심과 오기가 공포를 이기고 있었다. 그는 이 존재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황 부장 몰래 호텔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그는 13비호실의 화재 사건 기록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자료 보관실은 수십 년간의 먼지와 잊혀진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몇 시간을 뒤진 끝에 마침내 낡은 서류철 하나를 찾아냈다. 1970년대 직원 기록 및 사건 보고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지하 교환실 화재 사건에 대한 얇은 보고서 한 장을 발견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교환원 오미숙의 과실로 인한 화재. 그녀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질식사했다. 사건은 단순 과실 사고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뒷면에는 담당 형사가 비공식적으로 남긴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피해자는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거의 방 안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보임. 자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오미숙. 진우는 마침내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 작은 지하실에 갇혀 오직 전화선 너머의 목소리들을 통해 세상을 접했던 외로운 여자였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손님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비밀을 수집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죽어서도 자신의 낡은 교황이를 통해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하려 했던 것이다. 그날 밤 진우는 이전보다 조금 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오미숙 씨, 맞습니까? 그의 질문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섬뜩할 정도로 기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구나. 진우야, 정말 오랜만이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애처로울 정도로 친근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온갖 종류의 비밀들을 속삭여주기 시작했다. 호텔 손님들의 불륜, 황 부장이 숨기고 있는 비자금, 심지어는 진우의 여자친구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작은 비밀까지. 그녀는 정보라는 거미줄로 진우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진우야,
난 너무 답답해. 수십 년 동안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 제발 내려와서 문 좀 열어줘. 딱 한 번만 바깥 세상의 빛을 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힘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단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섰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대화 상대. 자신을 대신해 교황이 앞에 영원히 묶여있을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이라는 것을. 만약 그가 문을 연다면 그는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터였다. 그는 공포에 떨며 다시 로비로 돌아왔다. 다음날 밤, 그의 마지막 근무 날이었다. 그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호텔을 떠나기 전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오미숙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가지마, 진우야. 날 혼자 두고 가지마. 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오미숙의 애원이 비명으로 바뀌는 것을 들으며 낡은 교황이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의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미숙씨,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소화기를 높이 쳐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분노와 공포를 실어 낡은 교황이의 중앙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쾅. 낡은 기계가 부서지는 파열음과 함께 수화기 너머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교황의 모든 회선과 플러그 그리고 램프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녀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를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다. 안 돼. 날 혼자 두지 마. 수화기에서 마지막 비명소리가 터져 나온 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로비의 조명들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지독했던 정적. 하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평화의 정적이었다. 진우는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우 씨는 다음 날 호텔 기물 파손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는 그날 밤 단순히 낡은 기계를 부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끔찍한 고독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호한 단절이 가장 큰 자비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혼여행을 위해 찾아간 외딴 호텔에서 기이한 규칙과 마주하게 된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민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혼여행을 위해 찾아간 외딴 호텔에서 기이한 규칙과 마주하게 된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민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갓 결혼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였다. 그들은 화려한 도시의 호텔 대신 깊은 산속에 숨겨진 고즈넉한 전통 한옥 호텔 화원 후아유엔을 신혼여행지로 선택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고요함으로 유명했으며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기이한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설레는 마음으로 산길을 올랐다. 호텔 화원은 이름처럼 아름다운 정원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구목들과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호텔의 주인이자 유일한 직원처럼 보이는, 인자하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한 노파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묵을 방은 호텔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별채였다. 방 안에서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났고 창호지를 바른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산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노파는 방의 편의 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기이한 규칙 하나를 덧붙였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손님, 이곳에는 단 하나의 규칙만 있습니다. 해가 진 뒤부터 동이 트기 전까지 절대로 창문을 열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산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손님들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민준과 수진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그저 산속의 벌레를 막기 위한 조금 과장된 규칙일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그날 밤 그들은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다. 수진은 창밖의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고 싶어 했다. 그녀는 노파의 경고를 떠올렸지만 아주 살짝만 여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창문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열어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그 작은 실수가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잠에서 깨어 상쾌하게 기지개를 켰다. 그의 눈에 창틀에 놓인 낯선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아름답고 기이한 꽃 한 송이였다. 핏방울처럼 붉은 꽃잎과 금가루를 뿌린 듯한 노란 암술,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꿈결처럼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기. 그들은 어리둥절했다. 아마도 호텔 측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그 아름다운 꽃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꽃을 유리컵에 꽂아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따라 수진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했다. 그들은 그저 오랜 여행으로 인한 피로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렸고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꽃의 향기는 이제 달콤함을 넘어 숨 막힐 정도로 진하고 자극적으로 변해 있었다. 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내의 곁을 지켰다. 그는 밤새도록 탁자 위의 꽃을 노려보았다. 이상하게도 시들어야 정상일 그 꽃은 오히려 어제보다 훨씬 더 생기 넘치고 선명한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밤의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발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길한 상상에 사로잡혔다. 마치 저 꽃이 아내의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상태였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 그는 발견하고 말았다. 아내의 창백한 팔 위로 아주 희미하지만 명백한 핏줄 모양의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그 무늬는 마치 식물의 뿌리처럼 그녀의 피부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탁자 위의 꽃으로 달려갔다. 아침 햇살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꽃잎의 표면에 그려진 복잡하고 기이한 무늬. 그 무늬는 지금 아내의 팔에 나타나고 있는 핏줄의 무늬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는 마침내 이 모든 일의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이 꽃은 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생충이었다. 어젯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정체 모를 존재가 남기고 간 저주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 아름다운 꽃을 매개체로 아내의 생명력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꽃을 집어들어 없애버리려 했다. 그의 손가락이 꽃의 줄기에 닿는 순간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틀었다. 마치 그와 꽃이 하나의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민주는 겁에 질려 꽃에서 손을 떼었다. 그가 손을 떼자 아내의 고통도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그는 아내를 죽이고 있는 원인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었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곧 아내를 해치는 것이었다. 그는 절망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단 한 사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호텔의 주인, 그 늙은 노파를 찾아가야만 했다. 민주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꽃에서 손을 떼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유리컵에 담긴 그 붉고 아름다운 꽃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의 생명을 담보로 그를 조롱하고 있는 악마의 현신이었다. 그는 아내를 잠시 진정시킨 뒤 꽃이 담긴 유리컵을 들고 방을 나섰다. 그는 이 모든 것의 해답을 알고 있을 단 한 사람, 호텔의 주인인 노파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호텔의 본관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그는 호텔 뒤편에 있는 이끼 낀 작은 온실을 발견했다. 온실 안에는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기이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노파가 낡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그가 찾아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꽃을 가져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온 존재의 깊고 차가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어리석은 분들, 제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이 산의 규칙을 어기지 말라고. 민주는 그녀 앞에 꽃을 내려놓으며 절규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노파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붉은 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100년에 한 번 피어나는 워라 유에샤의 연인이라 불리는 꽃이지 이 산의 주인이신 그분의 일부라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영물로 숭배받아온 산의 정령이 살고 있으며 그 정령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들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했다. 그분은 인간의 생명력을 양분으로 삼아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밤에 창문을 여는 것은 그분을 자신의 침실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분은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을 숙주로 삼아 자신의 씨앗을 심지 바로 저 꽃이라네. 저 꽃이 만개하게 되면 자네 안의 모든 생명력은 이 산의 일부가 되고 그분은 다시 100년 동안의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될 걸세. 민주는 그녀의 끔찍한 설명에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연의 잔혹한 섭리였다. 치료법은 없습니까? 그의 떨리는 질문에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치료법은 없네. 하지만 그분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있지. 그분께 당신의 사랑이, 당신 아내의 생명력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네. 그녀는 민준에게 산 정상에 있는 작은 사당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는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그 꽃을 가지고 사당에 도착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의 정령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의 증표가 담긴 가장 진실된 희생이어야만 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노파가 그려준 약도를 들고 꽃을 품에 안은 채 어두운 산속으로 뛰어들었다. 산의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는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품속의 꽃만은 깨뜨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보호했다. 산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앞길을 방해했다. 나뭇가지들이 그의 얼굴을 후려쳤고 짙은 안개가 그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는 길을 잃었다. 그가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을 때 그의 품속에서 붉은 꽃이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 빛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령은 그를 방해하는 동시에 그를 자신의 성소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꽃이 이끄는 빛을 따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걷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눈앞에 이끼 낀 낡은 사당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사당의 공기는 강력하고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그가 사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꽃이 눈부신 붉은빛을 내뿜으며 만개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수많은 꽃잎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동시에 위협적인 산의 정령이었다. 정령은 그를 내려다보며 재물을 요구하는 듯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자신의 품을 뒤졌다. 그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빼어 바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이런 물질적인 것은 정령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터였다. 그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대신 그는 정령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수진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그녀를 사랑하게 된 모든 과정,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거짓이나 과장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한 남자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되어 사당 안을 가득 채웠다.
소유와 흡수만을 아는 정령은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구하려는 인간의 이타적인 사랑 앞에서 혼란에 빠진 듯했다. 정령의 위압적인 기세가 서서히 누그러졌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생명력이라면 차라리 저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그의 희생의 말에 정령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꽃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조용히 바닥으로 흩어졌다. 민주는 미친 듯이 산을 달려 내려왔다. 그가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에서 새벽의 첫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녀의 뺨에는 다시 희미한 혈색이 돌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 나타났던 기이한 무늬도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민준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저주받은 호텔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대의 법칙들이 존재하며 그 어떤 강력한 저주도 진실한 사랑의 힘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네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출장길에 올랐던 한 중년의 사업가 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호텔 안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눈앞에 그의 객실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차림, 심지어는 피곤할 때 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지르는 습관까지 똑같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 그의 복제품은 진짜 한 사장이 평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꽤 늦었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짜 한 사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마저 완벽하게 똑같았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태연했다. 한 사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적인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미쳐버렸거나 혹은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꿈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미친 것도 아니고. 가짜는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나는 당신이 버려왔던 모든 가능성이야. 당신이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되지 못했던 더 나은 당신이지. 이 호텔이라는 익명의 공간은 당신의 그 깊은 후회를 양분 삼아 나를 만들어냈어.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논리적이어서 오히려 더 끔찍하게 들렸다. 가짜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한 사장의 아내와 나눈 다정한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사랑한다는 말과 딸의 학예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 당신이 잊고 지내는 동안 나는 당신의 가족들을 챙겨주고 있었어. 당신이 소홀히 했던 계약들도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성사시켰지. 이제 이 삶은 당신보다 내게 더 어울리지 않나. 그의 말은 한 사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왔다. 가족들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그의 삶은 공허한 성공과 깊은 냉소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존재는
그의 모든 실패와 후회의 총합체였다. 그가 부정하고 싶었던 자기 자신의 어두운 거울이었다. 꺼져,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한 사장은 마침내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가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했다. 그는 한 사장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한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봐, 당신은 이제 늙고 지쳤어. 하지만 나는 아니지. 가짜는 그를 무표정하게 내려다 보았다. 두 사람의 필사적인 싸움이 좁은 객실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그들이 뒤엉켜 싸우는 동안 그들의 경계는 기묘하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한 사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가짜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다. 싸움은 복도까지 이어졌다. 가짜는 시종일관 그를 압도했다. 그는 한 사장을 복도 끝에 비상계단 쪽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한 사장을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고 이 호텔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이제 끝내자. 당신의 인생은 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주지. 한 사장은 난간에 기댄 채 죽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줄기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이 가짜의 힘은 자신의 증오와 후회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힘을 빼앗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저항을 멈췄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도플갱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랍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엉망인 남편이었고 이기적인 사업가였지. 내 인생은 후회투성이야. 나는 그걸 인정한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짜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한 사장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나는 변할 수 있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너 같은 가짜의 도움이 없어도 내 자신의 힘으로 말이지. 그의 진심, 어린 자기 성찰과 변화에 대한 굳은 의지, 그것은 후회를 양분으로 삼는 이 기생적인 존재가 결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유일한 것이었다. 가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의 힘의 원천이 차단당한 것이다. 그의 형체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점차 투명해져 갔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 사장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존재의 기반을 잃어버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안 돼. 나는 너보다 더 나은데. 그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의 형체는 먼지처럼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한 사장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수화기를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평소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아닌 떨리는 목소리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사랑해. 정말 미안했어. 한 씨는 그 출장을 마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거의 빼앗길 뻔한 끔찍한 경험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법을 배웠다고 하네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유령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후회의 그림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호텔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던 한 철거반장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호텔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던 한 철거반장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강 반장은 뼛속까지 현실주의자인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을 철근과 콘크리트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살아왔다. 그에게 건물은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할 거대한 구조물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는 유령이나 저주 같은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소리라고 믿었다. 그의 유일한 신념은 안전제일과 정해진 공사기간 준수뿐이었다. 그와 그의 팀에게 주어진 이번 임무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낡은 그랜드 에메랄드 호텔을 철거하는 것이었다. 그 호텔은 수십 년 전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르데코 양식의 건축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깨진 유리창과 벗겨진 페인트로 뒤덮인 거대한 유령선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 반장은 그저 또 하나의 낡은 건물을 부수는 일상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작업 첫날, 젊은 인부들 몇몇이 호텔이 귀신 들렸다는 둥, 밤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는 둥의 헛소리를 하며 수군거렸다. 강 반장은 그들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 있으면 연장이나 한 번 더 챙겨. 귀신보다 무서운 건 안전사고야. 그의 호통에 인부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철거 작업은 내부 시설을 뜯어내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건물의 구조를 건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기이하고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내부 벽을 부수던 소형 굴착기가 갑자기 오작동하여 바로 옆에 있던 인부를 덮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강 반장이 직접 기계를 점검했지만 어떤 기계적 결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잠가둔 공구함에서 무거운 연장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엉뚱하게도 높은 샹들리에 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인부들은 작업 중에 텅 빈 발코니나 복도 끝에서 오래된 양복을 입은 키가 큰 남자가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 반장의 눈치를 보며 쉬쉬하던 그들도 점차 공공연하게 공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작업 현장에 퍼져나갔다. 인부들의 작업 능률은 뚝 떨어졌고 사소한 실수들이 잦아졌다. 급기야 인부 2명이 밤에 그 양복 입은 남자의 유령이 자신들의 숙소까지 찾아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했다며 다음날 아침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나버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강 반장은 분노했지만 불안해하는 인부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와 집단 히스테리로 설명하려 애썼다. 낡은 건물의 전선 문제,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만들어낸 심리적 착각이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이 호텔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무겁고 적대적인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건물 자체가
자신을 파괴하려는 그들을 증오하며 저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인부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자신의 이성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날 밤 홀로 호텔에 남아 안전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호텔의 심장부이자 가장 화려했던 중앙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그곳의 거대한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었고 철거 전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다. 볼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의 흔적들이 먼지 속에 남아 있었다. 그가 구조용 기둥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점검하고 있을 때였다. 무대 위에 놓여있던 낡은 그랜드 피아노에서 갑자기 불협화음의 멜로디가 연주되기 시작했다. 마치 분노에 찬 어린아이가 건반을 마구 두드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강 반장은 깜짝 놀라 무대 쪽을 쳐다보았다. 피아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건반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격렬하게 눌리고 있었다. 이어서 홀의 육중한 벨벳 커튼들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홀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무대 위 피아노 옆으로 마침내 그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까지 인부들이 희미하게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뚜렷한 모습이었다. 잘 차려입은 낡은 양복, 그리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그는 호텔의 창립자, 수십 년 전에 죽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유령은 그를 향해 원망이 담긴 손가락질을 했다. 그리고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분노의 찬 목소리가 홀 전체를 뒤흔들었다. 내 집에서 나가라. 그 목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뼈를 울리고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강력한 의지의 파동이었다. 강 반장은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유령의 명령과 함께 홀 전체가 거대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휩싸였다. 테이블과 의자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그를 향해 날아왔고 벽의 거울들이 일제히 박살났다. 그는 필사적으로 날아오는 가구들을 피하며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의 머리 위 홀의 중앙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토는 좋게 되어 보이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분리되어 그의 바로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강 반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등 뒤에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샹들리에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홀은 샹들리에의 파편과 먼지로 뒤덮였고 유일한 조명이었던 비상등마저 꺼져버려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는 이제 이 분노한 유령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건물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강 반장은 부서진 샹들리에의 파편 더미 속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팔은 유리 조각에 긁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온몸은 먼지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홀 안에는 호텔 창립자의 분노에 찬 기운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건물이 그의 분노에 공명하듯 사방에서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소의 파이프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곳에서 빠져나가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생존 본능에 의지해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아 더듬거리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령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바닥이 꺼져 내리거나 천장에서 거대한 잔해들이 그의 바로 앞으로 떨어져 내렸다. 유령은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건물 안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묻어버릴 생각이었다. 필사적으로 잔해들을 피해 도망치는 동안 강 반장의 머릿속으로 강렬한 환영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호텔 창립자의 기억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 호텔을 설계하고 건설하던 순간의 벅찬 기쁨, 그리고 그가 가장 믿었던 사업 파트너들에게 배신당하고 호텔의 경영권을 빼앗기던 순간의 끔찍한 절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영 속에서 그는 보았다. 창립자가 바로 이 그랜드 볼룸에서 자신의 파트너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그의 시신은 아무도 모르게 호텔의 깊은 지하 기초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속에 묻혀버렸다. 유령의 분노는 단순히 자신의 집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내려는 억울하게 죽어간 한 영혼의 처절한 비명이었던 것이다. 기이하게도 유령의 공격은 강 반장을 출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오히려 건물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바로 지하층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었다. 강 반장은 마침내 깨달았다. 유령은 그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유령이 이끄는 대로 건물의 지하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호텔의 거대한 보일러와 배관들이 얽혀있는 가장 깊숙한 지하 기계실이었다. 유령의 기운은 기계실의 가장 안쪽, 두꺼운 콘크리트 벽 앞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졌다. 강 반장은 그 벽이 환영 속에서 보았던 창립자의 시신이 묻힌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주변에 있던 낡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고 벽을 향해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가 벽을 부수자 안쪽에서 텅 빈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공간의 바닥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백골이 된 한 구의 유골과 그 옆에 놓인 낡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이미 녹이 슬어 약해져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창립자가 직접 쓴 배신자들의 이름과 모든 범행의 진실이 담긴 두꺼운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그가 일기장을 집어드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창립자의 유령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형체는 이전처럼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긴 눈으로 강 반장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강 반장에게 마지막 약속을 원하고 있었다. 강 반장은 유령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목소리로 약속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소. 당신의 명예를 더럽힌 놈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소. 그러니 이제 그만 편히 쉬시오.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창립자의 유령은 마침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건물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건물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창립자의 유령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강 반장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탈출로를 손짓으로 가리켜 주었다. 그리고는 고맙네 라는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한 줌의 빛이 되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강 반장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유령이 알려준 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나갔다. 그의 등 뒤로 한때 도시의 가장 화려했던 상징이었던 그랜드 에메랄드 호텔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새벽의 희미한 빛 속으로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강 반장님은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가 가져온 일기장은 세상을 발칵 뒤집었고 이미 늙어버린 창립자의 파트너들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호텔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묻혀있던 진실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을 위해 방을 청소했던 하우스키퍼의 이야기부터 수화기 너머의 외로운 영혼과 마주해야 했던 야간 근무자, 기이한 꾼의 저주와 싸웠던 신혼부부,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싸웠던 사업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호텔 속에서 한 맺힌 영혼의 마지막 약속을 들어주었던 철거반장의 이야기까지 호텔은 어쩌면 수많은 인생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거대한 정거장과도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의 벽과 복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때로는 끔찍한 비밀들이 메아리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무서운 벽은 돌로 만들어진 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세워진 벽일지도 모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